학원 강사로 일한 경력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대치동 일타 강사는 아니어도 동네에서는 입소문이 꽤 좋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신망도 두터운 편이었죠. 남편은 골프, 스키 같은 레저 용품을 파는 스포츠샵을 운영했는데 가게가 제법 잘 되면서 강남에 새 지점을 내려고 부풀어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가르쳤고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결혼한 이유 중 하나였죠. 엄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빠 그렇게 보내고 엄마까지 보내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제발 아프지 마. 미안,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병실에서 우리는 둘이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도 겪었죠.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이상한 일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라도 버텨줘서 다행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원래 간염 보균자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주위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급격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간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하셨죠. 최근 1년 사이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작년에 아빠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때 엄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따님 되세요? 어머니 간 수치가 많이 안 좋아요. 아셨어요? 원래 간이 안 좋으시긴 한데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고 다행히 수치는 좀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식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상태까지 안 가도록 신경 더 쓰셔야 돼요. 몇 달 전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친정 엄마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제일 최근 통화 목록에 작은 딸이라고 적힌 분이 계셔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다행히 응급 조치를 받고 회복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차트를 보니까 꾸준히 검진도 받으시고 관리도 잘해오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네요. 뭐 어머니가 요새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일이라도 있나요?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와 동업하시던 친구분이 엄마가 일을 모른다는 걸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뺏어가고 배신을 했어요.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자 주변 사람들 태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더군요. 그게 엄마는 사람이 점점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거 알아? 힘든 일이 이렇게 연달아 겹치고 나니까 사람이 또 배우는 거 하나는 있더라. 어떤 걸 배웠는데? 있지, 사람이 걸러져. 좋을 땐 다 좋지, 내가 문제 없을 땐 누구랑도 다 좋아. 내가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다 몰려들어. 근데 힘들어지니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진짜 실체가 뭔지. 그런 건 힘들어봐야 알아. 그제서야 아는 거야. 사람을 걸러보게 돼. 난 이제 그런 눈이 좀 생긴 것 같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평소 간이 안 좋으셔서 제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단백질이 간 재생에 좋다고 해서 온갖 두부 요리를 다 해봤어요. 쑥이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해서 봄만 되면 주말마다 들에 가서 살았고요. 쑥해서 쑥버무리, 쑥차, 쑥떡, 쑥으로 만든 국이며 전이며 다 해드렸어요.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간에 물이 간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드시게 했고요. 근데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말에 내가 뭘 놓쳤나 자책감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났을까? 그럼 어쩌나. 너무 떨리고 걱정돼서 운전도 못하겠더라고요.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네.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긴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밤에 잠 못 자는 거, 그거 환자분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잠 잘 자는 게 건강의 최우선이에요. 까딱하면 간 다 망가져요. 엄마의 말은 의미심장했어요. 마음에 깊이 와닿았죠. 왜냐하면 제 남편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생전 저희 아빠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제법 알찬 중기업을 하셨고, 큰 기업과의 계약도 여러 건 따내고 점점 회사를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몇 해 전 세계적으로 시국이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빠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직원 8명으로 시작한 정말 자식 같은 회사라. 아빠는 사방팔방 몸으로 뛰어다니며 회사를 살리려고 무진애를 쓰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빠를 잃어서 아무런 현실감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참 많이 애를 써준 건 형부였어요. 장례를 꼼꼼히 챙기고 모든 연락처들을 다 찾아 전화와 문자도 돌리고 돌아가시고 발인까지 내내 쪽잠 자가며 문상객들을 일일이 맞이하고 장례 마무리 후 식구들 챙기는 것까지 모두 형부가 일일이 다 살피고 도와줬죠. 장례가 끝나고 돌아와 아빠가 없는 집 안에 와 있을 땐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이 큰일에 형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엄마 챙기고 내내 울기만 하다 겨우 정신이 들어 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잠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담배 한 대를 피워 물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좀 괜찮아? 잘 모르겠어. 괜찮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여보, 근데 그럼 장인어른이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거? 아빠가 당신한테 무슨 말씀하셨어? 나 구정지점 내는 거 말이야. 자금 대주시기로 하셨잖아. 그건 그럼 이제 물 건너간 건가? 남편은 큰 돈을 놓친 게 아쉽게 됐다는 듯 피식 웃더군요.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욕도 오만 정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웃는 얼굴이 무섭기까지 느껴졌죠. 이 사람은 이 와중에 이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장례를 다 치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자식 앞에서 돈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 자기 돈 걱정을 하는 사람. 장인어른이 아니라 자기 돈을 잃은 게 더 큰일인 사람이었죠. 말이 안 나온다. 당신은 지금 그런 생각부터 들어? 아빠 잃은 내 앞에서 지금 당신 돈 걱정하는 거야? 아니, 돈 걱정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정말 어이가 없다. 우리 아빠 당장 어제 돌아가셨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생각부터 할 수가 있어? 아니, 내 말은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지. 그럼 뭐, 나도 장님처럼 24시간 내내 울기만 해야 돼?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나도 슬프고, 나도 안타깝고, 나도 힘들어. 그러다 이제 정신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했기서니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럴까?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돈 생각나고 그럴까? 아니야. 너 지금 나를 너무 개차반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미안해. 됐어, 어떤 얘기로 해. 내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참. 형부랑 어떻게 이렇게 달라. 내가 부끄러워서 언니랑 형부 볼 면목이 없다.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네 형부랑 나를 비교하는 거야? 됐지. 나도 그냥 떠오른 생각, 뇌 안 거치고 말했을 뿐이야. 미안해. 됐지 없던 얘기로 해.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바라보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본인 말대로 남편이 그렇게까지 멍청한 개차반 파렴치한은 아니었는지 아빠가 돌아가자마자 태도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자기 할 건 했고 겉으로 보기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신정 상황이 나날이 안 좋아졌다는 데 있었죠. 엄마는 아빠의 동업자분을 겪으며 배신을 당하고 회사에 대한 지분도 모두 잃고 여러 하청업체 대표들과의 빚 문제까지 졸지에 한 번에 떠안게 되면서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너희 아빠 살아있을 땐 재수 씨 그렇게 다정히도 굴던 사람이 지금 몰려오는 문제가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은 풍파가 한 번에 친정집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걸까요? 그러면서 남편의 태도 역시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저희 친정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남의 일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야, 너네 집은 거기서 해결해야지. 나도 이제 그냥 신경 꺼. 정 필요하면 너희 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 집이 우리보다 여유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나는 엄마 딸 아니야?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어. 그게 상책이야.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너네 집 일이라니. 우리 집 일이야. 당신한테 이게 남의 집 일이야? 남의 집이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고 우리는 우리 가정이 우선인 거지. 당신 집안일은 좀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둘 필요 있다는 말이야. 당신이 외동인 것도 아니잖아. 언니네 있으니까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지. 내 말은 자꾸 너네 집빌이라며 자기와 나를 가르고 혹여나 자기에게 불이라도 튈까 걱정하는 꼴이 정말이지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함께 한 입을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말도 못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근데 제가 집 얘기를 할 때마다 돌아오는 말들은 친구보다 아니 남보다 더 매정뿐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말 어디 한번 해봐. 아, 됐어. 당신이랑 싸우자는 거 아니니까. 아, 그냥 싸우자는 건데 말을 그렇게 해. 남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할 말 있으면 그냥 말을 해. 아니, 솔직히 장인어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아? 뭐? 장인어른? 믿고 구정에 지점 내기로 해서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 봐. 나만 완전 허풍쟁이 된 상황 아니야?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인 거 알지? 사람 잔뜩 부풀려 놓고. 그렇게 뭐?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렇게 죽으면 어쩌냐고. 당신 돈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어? 당신 말이 그 말이지. 그럼 뭔데? 뭐가 그 말이야? 난 그냥 내가 그렇게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저기 얘기만 해놓고 처리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떡해? 일이 그렇게 된 걸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을 잘 설명하는 수밖에. 아이, 좀 그렇게 하나마나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사업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런 속편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줄 알아? 사업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라며 온갖 짜증을 드러놓더군요. 저희 아빠가 대주기로 했던 돈을 못 받게 돼서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둥. 사업은 기세인데 한번 기세가 꺾이니 될 일들도 안 된다는 등.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까며 자기 먹고 살 국만 하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 도대체 이제 나는 그냥 끈 떨어진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를 한 번 더 도와준 건 친정 언니와 형부였어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냥 나와버렸지 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이 없더라. 돌아가신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박 서방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어? 무슨 염치로 내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 신경 쓰지 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형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처제 잠깐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의 사정을 들은 형부는 남편에게 본인의 친한 지인을 소개해줬고, 남편은 형부와 그 지인이라는 분 덕에 강남에 새 지점을 낼 수 있게 됐어요. 형님, 진짜 다 형님 덕분입니다. 덕분에 작은 문제도 해결되고 지점도 내고,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이제 대박날이 남았구만. 예, 맞습니다. 이제 대박 나야죠. 일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나자 이후 남편은 저희 식구에 대하는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생전 그러는 법이 없더니 먼저 언니 집에 가자고 하질 않나? 형부에게 형님 하며 참 깎듯이 했죠. 남편이 강남에 새로 차린 스포츠 용품 샵은 기존 가게보다 매출이 월등히 높았어요.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의 기운은 점점 넘쳐갔죠. 아, 요새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앉아도 기분이 막 나는 거 있지. 다행이네. 당신 요새 얼굴이 밝아. 아, 당연하지. 엊그제 연예인, 걔 누구더라? 앞번에 드라마 나온 그 남자애가 와서 골프채랑 다 해서 한 3천만 원 긁고 갔잖아. 역시 강남이야. 강남에 내야 이렇게 돈이 슬슬 굴러 들어온다니까. 내가 아주 위치 선정을 기가 막히게 했어. 남편의 일이 점점 잘 되며 어느새 점점 형부를 만나러 가는 일도 줄어들고 이내 언제 도움을 받았냐는 듯 굴더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간사하고 투명할까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잘 익히는. 이 사람 그 와중에 엄마까지 쓰러졌다는 소식은 또 이제? 얼마나 다시 우리 집을 우습게 여길 단초가 될까 싶어. 엄마가 아프셨던 소식을 알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말은 전해야 되니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오늘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지금 병원에서 거는 거야. 뭐? 왜? 뭐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났대. 내가 걱정 써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고. 다행히 이틀까진 필요 없나 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못 들어간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병원비는 보험 처리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자기 부담금도 꽤 되겠지. 그럼 보험으로 다 안 된단 말이야? 아, 돈 또 깨지게 생겼네.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 어? 그걸로 했어? 돈 걱정하며 한숨 내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쌓여왔던 열이 확 솟구쳤습니다. 또 돈, 그놈의 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 생각밖에 안 들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더니 지금 우리 엄마 쓰러졌다 했는데 또 돈 걱정하는 거야? 그럼 돈 걱정 안 하게 생겼어? 몇백이 나올지 몇천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럼 뭘 걱정하는데?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한번 와볼 생각도 안 들지, 당신은? 뭐 때문에 쓰러지셨는지 괜찮으신지 내가 안 물었어? 못 들었어? 그건 길 가던 똥개를 붙잡고 얘기해도 묻겠다. 생판 모르는 남이 쓰러졌다 해도 그 정도 누구나 다 해.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말을 이상하게 한다.
왜 맨날 나를 그렇게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 그럼 아니라고? 뭔 소리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나쁘냐? 사람 좀 이상한 놈으로 만들지 마. 너 진짜 안 좋은 버릇이야, 그거. 너만 피해자인 척 걸고 남자만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땐 우리 집에 도움받은 게 얼마고, 또 얼마 전에 형부가 도와준 건 얼만데. 당신 형부한테 요새 연락 한 통 안 한다며?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더군요. 야, 너 형님 네 가게 소식 못 들었어? 거기 요새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는데. 근데 내가 전화해서 뭘 해?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만 좀 친하게 지내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거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사람이 참 당당하다. 너무 이상한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내가 다 할 말이 없네. 말만 잘하는구만. 뭐, 내가 나쁜 놈인 게 아니라 너네 둘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말이야, 사업이나 신경 쓸 것이지. 맨날 장모님 별 쓸데없는 데나 다니고 병원이나 따라다니니까 사업이 그 꼬라지 난 거지. 사업하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틀렸나? 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 형부는 항상 학교 교사를 빠지기가 어려운 언니와 학원 일에 치이는 저를 대신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자주 다녔어요. 휴일이면 공기 좋은 곳에서 바람도 쐬고 해야 건강에 좋다며. 엄마 모시고 시골도 다니곤 했죠. 딸들만큼이나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모시는 형부를 보면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 동안 제 남편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멍청한 집구석이라고.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돈돈거리는 남자에게 어떻게든 타격을 주고 싶더라고요. 병실에 앉아있는 언니 부부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언니 형부, 병원비 낼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제가 다 낼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어? 왜 그래? 병원비 꽤 많이 나올 텐데.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다 낼 테니까 언니 절대 신경도 쓰지 마. 의아해하는 언니와 형부를 두고 엄마 병원비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확실히 말해야겠다 싶어. 저는 곧장 남편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옆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 가게 쪽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가게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돈? 그래, 이번 달에 200밖에 못 넣었어. 내가 다음 달에는 좀 더 넣을게.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쪽 집안 모두 50만 원씩만 용돈 내드리고 있었는데 200은 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싶었어요. 아니 엄마,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려고. 아니, 장모가 쓰러졌다 그래서 병원 가고 온대. 아니야, 나 안 가봐도 돼. 아, 됐어. 내가 굳이 뭐하러. 남의 집 일인데 내가 뭐하러 챙겨.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을 남의 집이라고 칭하는 남편을 보며 이 인간의 민낯을 이렇게 보는구나 싶었어요. 아니, 웃긴 게 엄마, 우리 처형 남편 있잖아. 그 인간은 장모가 뭐 대단한 산이라도 물려줄 줄 알아봐. 멍청하게 장인 돌아가실 때 그 돈 싹 날아간 거 모르나? 하여간 오지랖이란 쓸데없이 넓어서 쫓아다니다가 새됐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게 구니까 지금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이 누울 자리 설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야지. 엄마 아들 똑똑하지? 에이, 이게 뭐 나쁜 건가? 그냥 똑똑한 걸로 하자고. 전화는 했지. 그 정도면 다 한 거 아니야? 난 그런 것 같은데. 그야말로 골이 띵 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배신을 당해 뒤통수를 맞은 충격도 컸지만
그래도 내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인데,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미 다 드러났는데, 난 진짜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체 뭘 믿고 저 남자와 계속 살고 있나? 뭘 기대하고 있었나 하는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너무나도 어리석고 멍청했던 스스로에 대한 충격이 더 컸어요.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부족함 없이 큰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는 남자를 궁공사뉩니다.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이러려고 저를 키우신 게 아닌데.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언니와 형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참을 가게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화와 배신감과 슬픔과 분노와 복수심, 온갖 감정들이 뒤섞인 가슴을 추스르며 호흡을 고르다가 남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야?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딱 말해두려고. 우리 엄마 병원비는 내 통장에서 다 나갈 거야. 언니한테 1원도 안 받아. 남편은 갑작스레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돈 얘기를 하는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뭐,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방금 병원 창구에서 확인하고 왔어. 500 조금 넘을 거야. 뭐? 아니, 500이 뭐 옆집 이름이야? 500씩이나 되는 돈을 왜 우리 쪽에서만 다 부담해야 돼? 우리 쪽이 아니라 내가 부담하는 거야. 내 돈이 내 돈이고 다 우리 돈인 거지. 어디서 말장난하고 있어? 그래. 그럼 당신 돈도 내 돈이고 우리 돈이야? 아님 내 돈만 그런 거야? 그게 뭔 소리야? 내 말은 사람이 다 자기 형편, 자기 수준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수준에 500이나 되는 돈을 다 내는 게 말이 되냐고. 네, 형부는 왜 못 내는데?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군요. 형부는 돈 없다며 방금까지 그렇게 조롱을 해대더니 이제 와서 형부도 돈을 내라고요? 뭐? 그냥 그런 줄 알아. 어차피 당신한테 남의 일이잖아. 남의 일에 신경 끄고 본인 일이나 집중해. 손이 좀 바쁘신 걸 보면 무슨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쏘아붙여주고는 가게를 나왔어요. 여보, 야. 그러고 며칠 뒤 다행히 엄마는 건강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퇴원 일주일 뒤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못지않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1년 엄마는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으니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진도 찍고 서로 위로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하며 뜻깊은 자리를 보내고 싶었죠. 식구야, 저와 언니, 남편과 형부, 언니네 조카, 둘 정도뿐인 단출한 가족 구성원이었지만 좋은 곳에 예약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도 하고 축하도 할 생각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케이크도 주문에 맞추고 풍선이나 꽃들도 준비하고요. 애들이 할머니 생신이라고 지들끼리 뭘 준비한 거 있지? 그래 언니, 뭘 준비했는데? 엄마, 보지 말라고 하도 성화를 길래 몰래 요만큼 문틈으로 봤더니 지들끼리 뭔 춤을 준비하더라고. 할머니 보여주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너무 귀엽겠다. 언니, 그럼 형부랑 애들이랑 6시까지 호텔로 바로 오는 거지? 근데 넌 박서방이랑 얘기는 좀 해봤어? 그래도 가족 식사 자리 오기 전에 풀고 오는 게 좋아. 괜히 엄마도 신경 쓰이고 그런 거 티에 안 내도 다 티난다 알지? 모르겠어. 그래도 가는 길에 어떻게든 풀리겠지 뭐. 그럼 이따가 봐. 남편은 여전히 병원비 문제로 제게 고집을 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가 퇴원하기 전부터 지금껏 열흘 가까이 저랑 남편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어요. 당연히 엄마 퇴원 날 얼굴 한번 안 비춘 건 물론이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죠. 엄마 댁에 꽃다발이 도착해 확인하고 있는데
남편을 외투를 걸쳐 입으며 열흘간의 침묵을 깨고 제게 말을 걸더군요. 아, 난 친한 형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 난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와. 참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저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날 빠질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 졸였는지, 엄마가 무사해 얼마나 감사해하며 생신 준비를 했는지 옆에서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몇 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본인도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모른 척 싹 빠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당신 지금 그 병원비 500만 원 때문에 골라서 시위하는 거야?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일 있다고 했잖아. 가게 운영 문제야. 중요한 약속이니까 가봐야 된다고. 화난 건 화난 거고 이건 가족 행사야. 내가 당신이랑 싸웠다고 당신 집안일에 빠진 적 있어? 또 왜 자꾸 사람을 좀생이 만들어? 싸워서 아니고 비즈니스상의 이유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말을 좀 하면 알아쳐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누가 잘못했는데? 비즈니스상의 이유? 그냥 화난 거잖아. 좀 솔직해져 봐, 사람이. 그래, 솔직히 너네 집 일에 내가 왜 가서 얼굴을 비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고 싶지도 않아. 생돈 500만 원 깨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가서 촛불 불고 박수 치라니 배알도 없게. 그냥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당신 진짜 정말 알면 알수록 진짜 못났다. 너 뭐 선물 필요해? 돈 줘? 남편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3장을 탁탁탁 뽑더니 식탁에 던져놨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주는 거야. 그냥 귤이나 한 박스 사들고 가. 그 말만 남기곤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말로 진짜 끝을 낼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돌아가신 이후 그야말로 전쟁 같은 1년을 보내는 사이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할 일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 서재에 들어가 통장을 찾았어요.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 돈 관리하는 게 맞지라며 자기 몫에 내가 번 돈까지 모두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문과에 숫자 관념도 없고 계산도 약하고 재테크도 일절 모르는 나보다는 남편이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저도 동의했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중이었죠. 그런 생활에 워낙 익숙해져 이상한지도 몰랐고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상태였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알게 된 거였죠. 서재를 뒤져 통장을 찾아 내역을 보니 결혼 이후 내내 남편은 본인 집에다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둘이 논의해서 양쪽 집에 50만 원씩 용돈 드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건 우리 집에만 해당되는 말이었나 봐요. 들쑥날쑥한 자기 가게 매출만이 아닌 꼬박꼬박 들어오는 내 월급에서 내 피 같은 돈이 시가로 흘러가는 중이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새가 맞긴 몰랐다는 사실에 분통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겨우 50만 원밖에 못 드렸다는 미안함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분통해하고 미안해하는 건 지금까지로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쭈그리고 앉아 눈물이나 흘릴 때가 아니라 시원한 복수와 깔끔한 안녕이 필요한 때였죠. 통장을 챙겨들면서 저는 우선 엄마 생신에 다녀온 뒤 내일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 생신에 다녀오고 남편은 그 잘난 골프 약속에 다녀온 후 다음 날이 됐죠. 남편도 어제 자기가 한 짓이 양심에 찔리긴 했는지 슬금슬금 제 눈치를 살피기 하더군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른 채 했어요. 대신 무심하지도 않게 물었죠. 우리 언제 당신 부모님 댁에 갈까? 갑자기? 그냥 어머님, 아버님도 뵙고
우리 엄마 아프고 하는 동안 두 분한테 아무 신경도 못 썼는데 한번 인사드려야지. 엄마 입원한 걸 뻔히 알면서 퇴원 때까지 문자 한 통 없었던 시부모님이기에 뼈를 담은 말이었죠. 남편은 제 집에 가자니 왜 그러나 싶으면서도 이내 그러자고 하더군요. 끝을 내려면 남편과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시부모가 함께 있을 때 끝내고 싶었어요. 그동안 그 많은 돈을 제가 밤낮으로 목 쉬어가며 허리 삐끗해가며 강의하고 아이들 가르쳐본 그 피 같은 돈에 저 모르게 입싹 닦고 받아먹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시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자고 해주니까 좋네. 그래? 요즘 우리 사실 좀 그랬잖아.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글쎄, 잘해본단 말은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니까. 아, 그건 그렇고, 그래도 꽤 오랜만에 집에 가는 건데. 선물 같은 거 하나 사올 걸 그랬나? 당신이 좀 챙기지 그랬어. 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챙겼어. 당신 집 수준에 딱 맞는 선물로.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보는 남편과 함께 시가에 들어섰어요. 너희 왔니? 오랜만이구나.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셨죠? 오랜만에 뵙네요.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뵙는 날인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마지막? 저는 시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실 한복판에다가 가져간 가방을 쏟아부었어요. 가방 안에 몇백 장짜리 종이에는 몇 년간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제 통장과 부부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들이 가득했죠. 거실에 몇백 장의 하얀 종이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당신이 앞구정이든 뒷구정이든 당신 지점 차려서 당신 부모 용돈 줘. 내 피 같은 돈이 이 집 구석으로 흘러 들어올 일은 더 이상 없으니까. 멍 때리는 시부모와 남편을 남겨두고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남편이 곧장 뒤따라와 저를 붙잡았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가다니? 나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이제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거라고. 뭔 얘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고 둘이서 얘기 좀 해. 아니야, 이거 놔. 우리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자. 나 이제 예전에 멍청한 내가 아니라서. 당신하고 단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구역질 날 것 같아서. 남편은 시가에 남겨두고서 당당하게 나오는 게 저는 살면서 처음 맛보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 이권을 맡아준 담당 변호사는 제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애초에 남편 첫 가게를 여는 것도 저희 친정에서 다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고, 게다가 저와는 상의 없이 시부모에게 돈까지, 아니 매달 용돈을 준 것까지. 그 어느 하나 저 유리하지 않은 게 없다고요. 남편 쪽이 100% 불리한 상황이니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얼마 뒤 남편은 연락이 와 말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제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죠. 결국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10원 단위 하나까지 꼭 다 처리해 주세요. 저쪽 집안에 들어간 저희 집안 돈 한 푼도 남지 않도록 다 찾아주세요. 예, 꼭 그렇게 처리해 드릴게요. 저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아, 여보,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얘기하자. 어? 변호사가 다 무슨 말이야? 진짜 이혼할 생각인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쇼를 한다? 넌 그렇게 보여? 나 한번 혼내주려는 생각인 거잖아? 아니야. 그거 맞지? 나 이제 완전히 뉘우쳤고 당신 말 무슨 뜻인지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어? 저를 설득하려고 애쓰던 남편은 나중엔 말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그야말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며 제 다리에 매달리는 남편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 처량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도 1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저 인간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싶어서 마음에 아주 약간의 안쓰러움이 밀려오던 차였는데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간 나면 산으로, 들로 언니 가족, 조카들과 놀러 다니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것 같아요. 참 많은 풍파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가족인데 이제 돈 문제도 해결되고 엄마도 건강해지시고 언니와 형부도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앞날엔 그동안 못 누린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믿어요. 전혀 꾸밈 없이 차갑게 깨고는 제 모습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는지 어버버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한테 난 그동안 왜 그렇게 매여 있었나?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 생활 내내 사실 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굴었던 걸까요?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죠. 담당 변호사는 본인 말대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제 말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의 10원 하나까지 싹싹 끌어다 받아다 줬죠. 멍청이로 지냈던 지난 시간을 모두 깔끔히 청산하고 저는 이혼을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에게도 하도 전화가 걸려오고 언니와 형부, 엄마에게도 말이 가서 모두 차단시켰죠. 그렇게 속 시원히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남편은 가게 다 몽땅 정리하고 친구 밑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 전해 들었어요. 저는 엄마와 둘이 지내면서 남편 가게에 들어갔던 돈을 모두 찾아와 빚 갚고 제 학원에 자본 투자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더니 참 웃기죠. 호구 인생 깔끔히 청산하고 앞으론 꽃길만 걸으려고요. 가치 없는 것들에 발목 잡혀 살기엔 인생 너무 짧잖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보통은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희는 달랐죠. 엄마가 양육권을 아빠에게 넘기셨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회사를 다니시던 아빠보다 엄마 수입이 훨씬 많았죠. 결혼 전부터 하시던 옷가게가 매장도 넓고 손님도 많아서 직원만 5명이었어요. 엄마는 집안일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맞는 분이었죠. 살림이 서투르셔서 파출 아주머니에게 저희와 집안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아빠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거든요. 물건을 던지며 싸울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오빠가 저를 달래주곤 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는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가장 든든한 존재였거든요. 결국 끝없이 싸우던 부모님은 헤어지셨죠. 그렇게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란 저희는 얼마 전 고아가 되었어요. 저희를 키워주신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불행은 약해진 순간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아빠를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게 됐거든요. 힘들 때 진짜 내 편을 알게 된다죠. 시련이 계속되자 누가 내 사람이고 버릴 사람인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도 깨달았어요. 당신도 알잖아. 나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은 당신이 맡아.
대신 양육비는 넉넉하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아이들 궁색하게 키우지 마. 민수랑 민주도 이리 와서 얘기 들어. 엄마는 너희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너희들 돌봐줄 수는 없어. 엄마는 일을 해야 하거든. 대신 돈은 잘 버니까 너희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줄게.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해야 한다. 엄마는 그렇게 아빠한테 저희 남매를 떠넘기다시피 하고는 가버렸어요. 어떤 핑계를 대도 그때는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생각뿐이었죠. 엄마가 밉고 화가 나서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엄마가 떠오르면 애써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와 이혼을 한 뒤로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어린 자식들만 집에 둘 수 없어서였죠. 대신 가게가 딸린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일과 살림을 병행하셨어요. 아빠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셨는데 집에 딸린 가게에 사무실을 열었어요. 한때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며 실력을 인정받았던 아빠는 하루아침에 동네 인테리어 업자로 전락했지만 한 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건물을 꾸미는 것도 보람되지만 평범한 사람이 사는 가정집을 꾸미는 것도 그 못지않게 보람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같은 업종에 몸을 담게 되니 당시 아빠가 회사를 나와 겪었을 고생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회사라는 든든한 바람막이 없이 혼자 힘으로 일을 따내는 것부터 부품 자재를 구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쉽고 편한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거기다 이름 있는 업체가 아니라서 무조건 가격을 후려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그럴 때마다 자괴감을 느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저희 남매 앞에서 그런 내색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모두 감내하셨으니까요. 당시 저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이 아닌 아빠 사무실로 가곤 했어요. 거기서 아빠랑 직원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 역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실내 디자인과로 진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비록 소규모이긴 해도 어릴 때부터 아빠 사무실에서 늘상 봐왔던 거라서 강의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공부를 하게 되니 능률도 오르고 성적도 잘 나오더군요. 그런 저의 교수님은 미국 유학을 권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욕심이 나긴 했지만 학비며 생활비까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서 집에다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먼저 유학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학비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 그리고 네 엄마가 너희들 앞으로 남겨준 돈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돈을 줬다고? 기가 막혀서. 나 그 돈 안 받아. 그걸 내가 왜 받아? 자식 버리고 가면서 미안하긴 했던 모양이지. 돈까지 남겨주게. 아빠는 엄마가 밉지도 않아?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해? 아무튼 난 엄마 돈으로 유학 갈 거라면 차라리 안 갈래.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유학 얘기 꺼내지 마. 엄마가 그렇게 떠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아빠는 지금껏 숨겨왔던 엄마 얘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당시 엄마는 대장암 말기로 수술은 물론 치료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대요. 어린 자식들한테 아픈 엄마로 남기 싫다며 이혼을 가장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매일같이 말다툼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결국 엄마 뜻을 따르기로 한 아빠는 오빠와 저 몰래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찾아가셨고 갈 때마다 저희 남매 사진과
상장 등을 가지고 가셨어요.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려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이혼 후 5개월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아빠는 엄마 유언대로 저희 남매한테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엄마를 미워하더라도 엄마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남긴 유산을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저희 이름의 통장에 나눠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유학 자금은 엄마가 남긴 유산이었던 거죠. 뒤늦게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저와 오빠는 아빠를 따라 엄마의 유해가 뿌려진 수목장을 찾았어요. 나무에 걸린 엄마 이름의 참화를 보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우리를 버린 줄 알고 그동안 죽어라 미워했던 게 후회되더군요. 아빠는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의 죽음을 알았다면 슬픔에 빠져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지금처럼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으니까요. 수목장에 다녀온 뒤 저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공부하고 돌아와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쉽지 않은 유학 생활이었지만 언제나 저를 버티게 해준 건 가족이었어요. 당신들을 위해 당신의 성공을 포기한 아빠와 엄마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가며 저를 돌봐준 오빠,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 숨기고 떠날 정도로 자식들을 사랑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달려들었고 덕분에 최고 학점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남들처럼 취업전쟁에 뛰어들었고 유학 생활 중 유명 업체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경험 등을 인정받아 그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2년 먼저 취업해 직장에 다니던 오빠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했어요. 올케는 전문대 유아교육학과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 속도 위반으로 애를 갖는 바람에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기로 했어요. 오빠는 결혼할 때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던 터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어서 외벌이로도 살만했거든요. 남자임에도 지금까지 집안 살림을 하며 살았던 오빠는 모처럼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살게 되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음식은 올케보다 오빠가 더 잘했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라고요. 오빠를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올케 언니가 사람이 참 좋아서 오빠가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옆에서 새언니를 지켜보니 같은 여자지만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아버님, 올해부터는 어머님 제사를 지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오빠랑 아가씨도 어머님 상황 다 아는 마당에 매년 기일을 그냥 넘기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내년은 아이도 태어날 텐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사 음식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요. 남들은 있는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하는 판에 올케는 스스로 없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저는 올케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올케 언니 덕분에 저희 집에서 매년 엄마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제삿날이면 온 가족이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 다 같이 제사 준비를 했어요.
언니 덕분에 가슴을 짓누르던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가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옳게 언니한테 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게 시누이라는데 저희 집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가 친매처럼 스스럼 없이 터놓는 사이가 되었죠. 제 연애 상담은 물론 결혼을 앞두고도 저는 아빠랑 오빠보다 올케 언니를 더 찾았어요. 선배 사람이자 결혼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말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도 혼수 준비를 할 때도 친정 엄마 대신 올케 언니가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었죠. 제 남편은 회사 동료의 학교 선배로 홈쇼핑에서 PD였어요. 원래 꿈은 드라마 PD였는데 몇 번의 낙방 끝에 꿈을 접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죠. 지방 출신으로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며 살았던 터라 나이가 적지 않았음에도 결혼 당시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 상대적으로 회사 이름도 있고 직급도 높았던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둘이 반반해서 해결했고요. 그런데 참 다른 시댁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마치 저를 몸뚱이 하나 들고 들어와 남의 집 아들 뺏은 도둑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이라던데 저희 시댁에선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게다가 두 모녀가 어쩌면 그리 꽉 막혔는지 조선시대 사람들 같다니까요. 얘야, 우리 성준이는 국물 없이는 밥 못 먹는 애다. 그러니 상에는 국이랑 찌개를 꼭 올려야 해. 국이랑 찌개를 같이요? 국은 국이고 찌개는 찌개 아니냐. 넌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냐? 너희 집에서 그리 안 가르치던? 길게 말할 거 없고 아무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우리 식대로 해. 너의 친정이야. 어떻게 먹고 살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신혼 초부터 시작된 시어머니 간섭은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농사 짓느라 바쁘다 하시면서 툭 하면 서울에 올라와 저희 집에 묵으시는데 이건 뭐 시집살이가 따로 없었죠.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이라도 도와주시는 거였음 말도 안 해요. 꼭 바쁜 사람 아침부터 잡아놓고 자기 아들 먹고 입히는 거 챙기라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니 사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자기야,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나 요즘 큰 프로젝트 맡아서 잠잘 시간도 없이 움직이는 거 알잖아. 어떻게 아침마다 꼭 이러시냐고. 자기가 애야?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나하나 챙겨야 할 나이냐고. 이런 식이면 나 정말 못 살아. 너무 화가 나서 출근길에 울면서 소리쳤더니 남편이 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던 모양이에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한테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보란 듯이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가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전부 쇼로 보였어요. 정말 시골로 내려가실 거라면 밝은 낮에 가실 것이지. 밤 10시가 넘어서 가방까지 들고 가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미 차도 끊기고 없는 시간인데요. 생각 같아서는 모른 척하고는 조심히 가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앞으로는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싶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이내 자리에 앉으시며 그러더군요. 내 성준이 봐서 이번 한 번은 참는다. 내가 너 미워 이러겠냐? 사람들한테 네가 욕먹을까 봐 내가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 야속하다 생각 말고 참아라.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요즘 그런 걸로 욕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결혼까지 한 아들은 과잉 보호하시는 어머님 방식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머님, 아들애 아니에요. 30 넘은 성인이라고요. 언제까지 바쁜 아침에 국에다 찌개까지 끓여 밥 먹이고 밥 숟가락에 고기며 생선 발라 올려줘요? 저 애 키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랑 동등한 관계인 남자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제는 어머님 아드님을 성인 취급해 주세요. 며느리한테 아들 맡긴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우리 부부가 일어나기도 전에 첫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죠. 남 같으면 연락 끊긴 김에 연락 끊고 살면 되지만 시어머니랑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케 언니한테 이럴 땐 어쩌면 좋냐고 물었더니 별 수 있나?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지금 고개 숙이고 먼저 연락하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실 거야. 그러니 먼저 연락할 생각하지 마. 저 역시 올케 언니랑 같은 생각이라서 먼저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찜찜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몇 달 후 느닷없이 어머님이 시누이를 데리고 들이닥쳤더라고요. 시누이가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며 데리고 살라는 거였죠. 사내 아이도 아닌 딸내미를 함부로 굴릴 수 있니? 오빠가 서울에 떡하니 집 갖고 있는데 뭐하러 남의 집 사는 하고 터없게.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작은 방은 우리 영은이한테 내줘라.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잖아. 우리 영은이가 살림도 제법 할 줄 아니? 꽤 도움이 될 거다.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곤 필요한 물건 좀 사야겠다며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남편을 잡고 따질 뿐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자기는 알고 있었어? 이렇게 당장 들어올 줄은 몰랐지. 언젠가 서울에 취직하면 데리고 살라는 말만 들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좋게 좋게 받아들이자. 지난번처럼 엄마 화나서 연락 끊고 살겠다 그러면 어떡해. 엄마 말대로 영은이가 반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니까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그냥 받아주자. 응?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썼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안 됐기도 하고 어차피 일어난 일, 최악만 면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말 맞다나 시누이가 살림을 도와준다면 저한테도 나쁠 건 없으니까요. 혹시 아나요? 같이 살다 보면 저랑 올케 언니처럼 돈독한 사이가 될지요. 그래서 시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남편 말대로 음식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서 같이 살면서 불편한 것보다는 제가 도움받는 일이 많았어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날 때도 시누이가 남편 저녁도 차려주고 집 청소도 대신해줘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고마운 마음에 옷이랑 화장품을 좀 사줬더니 앞으로 저녁밥은 자기가 맡아서 해줄 테니 시장 볼 돈만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아가씨도 회사 다니랴 힘들 텐데. 저희 회사는 정시 퇴근이라 힘들 것도 없어요. 근데 언니, 저도 생활비 내야 하는 건 아니죠? 저 월급이 정말 쥐꼬리만 하거든요. 생활비까지 내면 정말 깨털이에요. 대신 제가 살림 맡아드릴 테니 그냥 좀 쓰게 해주면 안 돼요? 애초에 시누이한테 생활비를 받을 생각이 없던 터라 살림을 맡아준다는 말에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생활비 카드를 시누이한테 건넸어요.
돌이켜보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었죠. 생활비 카드를 받은 시누이는 한동안 제대로 살림을 맡아 해줬어요. 저희 부부가 살림을 할 때랑 비슷하게 생활비가 들어갔지만 먹는 건 오히려 전보다 나았으니까요. 거기다 시누이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 몰래 제 친정 아빠 드실 밑반찬까지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옳게 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 낮에 아버님 뵈러 갔더니 글쎄 아가씨, 시누이가 밑반찬을 해가지고 왔더라니까? 아버님 드시라고. 반찬 솜씨도 좋고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천상여우예요. 사돈 어른도 나설 정도로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여간 내기가 아니야. 아가씨는 상대도 안 되겠는데? 그땐 그냥 저희 아빠까지 생각해준 시누이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아가씨한테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저랑 저희 아빠? 심지어 저희 올케한테까지 용돈을 받아 챙겼더라고요. 뭐, 자기가 애써서 받은 용돈이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지낸 지 반년쯤 지난 시점부터니다. 생활비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지 뭐예요? 시누이 말로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보기엔 지출이 커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카드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세상의 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이나 구두 같은 걸 사들인 내역이더라고요. 마트에서 긁은 건 몇 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누이를 불러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언니, 지금 날 의심해서 이런 것까지 뽑아본 거예요? 기가 막혀 정말. 네, 내가 옷이랑 구두 좀 샀어요. 그동안 내가 살림도 해주고 심지어 사돈 어른 반찬까지 해다 날랐는데 이 정도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동안 내 덕분에 언니도 편했잖아요. 돈 주고 사람 부려도 이 정도 월급은 줄 거 아니냐고요. 네, 그 정도 돈 아가씨한테 줄 수 있어요. 아가씨가 해준 걸 생각하면 하나도 아까울 거 없다고요. 내 말은 돈이 필요하면 직접 나한테 말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가씨, 혹시 회사 그만뒀어요? 평일 낮에 우리 친정에 드나든다던데 회사는 어쩌고 거기에 갔던 거예요? 제 말에 시누이는 눈만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처음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 실토를 하더군요. 애초에 취직 따위는 한 적도 없고 서울에 올라오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더군요. 제가 준 카드로 살림을 하면서 아낀 돈으로 용돈을 쓰고 저희 친정에 밑반찬을 해서 드나들면서 받은 돈은 데이트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집에 살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시어머니한테 보고하면서 따로 용돈을 받아 챙겼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핑하는 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언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들킨 거 알면 당장 시골로 내려오라고 난리치게 뻔해요. 실은 저 만나는 남자 있어요. 늦어도 내년쯤 결혼할 생각인데 지금 시골로 내려가면 이대로 끝날지 몰라요. 언니, 제발 부탁해요. 스파이 노릇을 하다 걸린 시누이는 제 기분은 아랑곳 않고 자기 연애가 끊길 것만 걱정했어요. 그동안 대담한 짓을 벌였던 시누이가 그제야 평범한 20대로 보이더군요. 좋아요. 대신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저희 집 내일 고자질하는 건 그만둬요. 그리고 집안 살림 그만하고 직장부터 구해요. 아가씨, 인생도 생각해야죠. 집안일이야 다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니까.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 살 생각부터 하란 얘기예요. 얼마 뒤 신우이는 옷가게에 취직을 했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집안 살림은 세 사람이 나눠서 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아빠가 시공 중에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2층에서 떨어지셨는데 하필 머리를 많이 다치신 거예요.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감기 한 번 걸리는 일 없이 건강했던 분이라서 아빠와의 이별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년 환갑 되면 오빠네랑 다 같이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했었는데 그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느라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셨는데 자식들 효도도 못 받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더군요. 그런데 시련은 연이어 온다고? 아빠 40고제가 끝나기도 전에 오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지 뭐예요? 왼쪽 안면에 마비가 오고 눈가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고는 뇌수막종이 의심된다며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래요. 다행히 종양이 악성은 아니긴 했지만 사이즈가 크고 위치가 안 좋아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터라 오빠마저 어떻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옳게 언니랑 손을 꼭 잡고 속으로 기도만 해댔죠. 오빠는 데려가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4시간가량이 흐른 뒤 오빠는 침상에 실려 나왔어요. 집도에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며 며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제야 안심이 돼서 옳게 언니랑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말은 안 했지만 오빠가 어떻게 될까봐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내려온 오빠는 바로 재활운동을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 설치된 봉을 잡고 걷는 거에 불과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머리 흔들리는 것 같은 통증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그래도 오빠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하루빨리 정상 같은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2주 뒤 퇴원을 한 오빠는 집에서 재활운동에 박차를 가했어요. 언제까지고 회사에 병가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옳게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퇴직을 받는 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생각 끝에 오빠를 찾아가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아빠가 쓰시던 사무실에 가게를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안 채 살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는 세를 놓으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장사가 잘 안 돼도 생활비 걱정은 없을 거라고요. 거기다 아직 올케가 직장에 다니니 식구 먹고 사는 건 걱정할 필요 없지. 아냐고 했더니 오빠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긴 유산을 오빠 혼자 쓸 수는 없다면서요. 올케도 그건 말이 안 된다며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사자인 내가 괜찮다는데. 일단 오빠부터 살고 봐야지. 누구 걱정을 해. 암튼 난 아빠 집 필요 없으니까. 오빠가 쓰든 팔든 마음대로 해. 저는 올케가 덜 미안하게 일부러 큰 소리를 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시어머니가 와 있지 뭐예요. 저희 아빠 장례식 때도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이 넘긴 분이 갑자기 웬일인가 했어요. 넌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왔는데 표정이 그게 뭐냐? 아직도 나한테 불만이 남아있는 거냐?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죽을 죄라도 지은 줄 알겠다.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너희 친정집 말이다. 지금 비어있지? 다름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 영은이가 식을 올릴 것 같은데 아직 살 집을 못 구했다는구나. 네, 친정이 비어있다는데 따로 집을 구할 필요 있겠니? 영은이 말 들어보니 사돈집 상태가 좋아서 도배랑 장판만 깔면 당장 들어가 살만할 거라더구나. 어차피 너희들도 동생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니. 딴 거 해줄 거 없이 그냥 신혼집이나 마련해주는 걸로 끝내거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친정집을 아가씨 신혼집으로 내주란 말씀이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싫습니다. 어머님, 그 집 제 거 아니에요. 설사 제 거라고 해도 아가씨한테 내주기 싫다고요. 어머님도 양심이 있어야죠. 저희 아빠 장례식 때 오기는 하셨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하셨었냐고요. 그런데 아빠 죽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뺏겠다고 오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요. 양심이라곤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도 잘 들어. 적어도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부모 형제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살집 정도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준비해.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 될 때까지 결혼 미루고 돈 벌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친정집 탐내지 마.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자기,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집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꼭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줬어야 하냐고.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꼴을 봐줘야 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암튼 이번 일은 엄마 뜻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란 말이야.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 놈도 똑같더라고요. 넌 니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니? 너네 엄마 뜻대로 해주라고? 우리 아빠 집을 왜 네 동생한테 넘겨줘야 하는 건데? 그 집 사는데 너나 니네 집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탠 거 있어? 네가 뭘 했다고 내 아빠 집을 탐내? 이거 완전 도둑놈 신보네. 그렇게 우리 아빠 집에 살고 싶으면 돈 내고 당당하게 가서 살라 그래. 그럼 생각해 볼 테니까. 그건 싫지? 너네 엄마가 우리 아빠 장례식 때 그랬다며. 남의 집 장례식에 내가 왜 가냐고. 그래, 우린 남이야. 그러니까 남의 집 재산 탐내지 말고 딸내미 결혼시킬 때도 당신이 알아서 스스로 준비하시라 그래. 사실 그 전까지는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시댁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이혼까지 연결시킬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행동을 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닌 자기 가족 편에서 저를 비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도 되나 싶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신뢰 같은 믿음까지 끊는 짓을 하더라고요. 제 몰래 시누이 신혼집 보증금을 대출받아 준 거 있죠. 저희 결혼할 땐 자기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얼마 안 돼.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더니 말이에요. 그 일을 알게 되니 더는 이 남자랑 같이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어요.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지 뭐예요. 내가 너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당해야 돼? 난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할 거면 너 혼자 하든 마음대로 해. 길길이 날뛰며 버티던 남편은
법정에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동생 앞에 대출 좀 받아준 게 왜 이혼 사유냐면서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뜻대로 쓰겠다는 말에 담당 판사도 헛웃음을 짓더군요. 결국 우리 부부는 이혼 판결을 받았고 얼마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어차피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구한 집이니 남편은 옷까지나 챙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달려와서는 나갈 거면 저더러 나가라고. 생떼를 쓰지 뭐예요. 나비도 없는 고아년이 겁도 없이. 어디서 내 아들을 내쫓아? 여긴 내 아들 집이니까 나갈 거면 너년이 나가라. 마침 집 문제로 저희 집에 찾아왔던 오빠랑 올케는 막무가내로 떠드는 시어머니를 보자 기함을 토했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 올케 언니가 버럭 소리를 치며 시어머니를 상대했죠. 누가 고아예요? 우리 아가씨는 오빠도 있고 올케 조카들까지 줄줄이 있는데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집에 아주머니 아들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푼도 없죠? 그런데 어디서 주인 행세하려 들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생떼를 부리는 건지. 더 들을 말 없으니까 당장 아주머니 아들 데리고 나가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 야? 한번 불러봐라. 집은 그렇다 쳐도 그동안 내 딸년 부려먹은 돈은 받아가야겠으니까. 너 우리 영은이 데리고 살면서 그년 부려먹은 게 하루 이틀이냐? 그거 다 돈으로 쳐서 내놔라. 친정에 밑반찬까지 해다 주는 거. 내 다 알고 있으니 빼먹을 생각 마. 그 말에 남편은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덩달아 달려들었어요. 맞아. 우리 영은이가 일한 급여 당장 내놔. 내 동생 부려먹었으면 돈으로 보상하란 말이야. 이건 또 뭔 개소리래?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어머님 딸이 돈 한 푼 안 받고 그 고생을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동안 저한테 따로 돈 받아 챙기고 저희 아빠랑 심지어 저희 올케한테까지 뒷돈 받아 챙겼어요. 제발 못 믿겠으면 아가씨 불러다. 삼자 대면 하자고요. 일도 않고 제 집에 살면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용돈까지 받아가며 살았는데 돈을 물어내라니.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런 식이라면 저희 집에 3만에 공짜로 산 방값이나 물어내라고 하세요. 아무리 몰라도 어쩜 그렇게 자기 딸을 모르시나? 따님 방값까지 물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신 뭘 그렇게 버티고서 있어? 당신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적어도 이번 같은 실패는 다음엔 없을 거예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겪고 나서야 알게 됐지만요. 결혼 상대를 신중히 골라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건을 겪으며 느낀 게 있어요. 인연을 맺는 건 쉬워도 끊어내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요. 오빠는 얼른 돈 벌어서 좋은 곳에 가게 차리라고 집세랑 가게세는 안 받기로 했어요. 싫다고 해도 오빠는 옳게 언니랑 상의해서 정했으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준 거예요. 상속세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정리했대요. 오빠는 몸이 많이 나아져서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직장 생활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재결합하자고 해서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갈 곳도 없어졌죠. 앞뒤 생각 없이 자기 명의로 대출받아서
여동생 신혼집 마련해줬던 남편은요. 결국 모자는 아무것도 못 얻고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작구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30대 초반, 저는 결혼이란 걸 했어요. 그때 남편과 나눈 약속이 하나 있었죠. 아이 없이 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딩크 부부로 살기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낳으면 제 커리어에 금이 갈 게 두려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이 없는 삶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을 정말 좋아했던 그 사람. 사실 이 말은 저를 두고 한 거였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날부터 남편은 제게 푹 빠져버렸나 봅니다. 그때부터 정말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어느새 저도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나 봐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함께 살만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결국 저는 그에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을 거라고. 그 약속을 받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과 똑같은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원래도 자취 생활을 오래 한 터라 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먹을 음식을 2배로 늘리는 게 다르다면 다르다고 해야 할 정도로 결혼은 제게 커다란 이벤트는 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당시의 남편은 제게 헌신적이었고 꼭 챙겨주려고 했고 주말이면 근교 나들이를 가자고 끊임없이 제안했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가 하자는 대로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 사이는 언젠가 금이 가게 마련인가 봐요. 남편은 어느 순간 짜증이 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잔잔한 음악 소리만 울려 퍼지는 집이 숨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같이 회사 일을 하는데도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저한테 미루기 시작했어요. 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남편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은 이게 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가 없는 삶을 당신도 동의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도 물론 평생 아이 없이 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고 제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밀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살면서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 저도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할 참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점점 비뚤어진 모습만 보여주는데 제가 그럴 마음이 생기겠어요. 전 남편에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올수록 아이를 볼 기회는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결혼 후 겨우 1년도 안 돼요. 벌어진 일이었죠? 1년 정도면 솔직히 신혼생활 누리며 알콩달콩 살아야 할 때 아닙니까? 1년도 못 참고 본성 드러낸 남편은 그날부터 더욱 막무가내로 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와도 자기 반겨줄 애 하나 없는데 내가 왜 일찍 들어와야 하냐며 나가서 술 먹고 놀기 바쁘더군요.
저도 그런 남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했고, 솔직히 제 일하기 바쁘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까지 신경 쓰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풀어보려 애를 썼습니다. 자기야, 등갈비 어때? 맛있어. 뭐 그럭저럭 그렇게 핸드폰만 보지 말고 나 좀 봐봐. 할 얘기 있어. 남편은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삐딱한 시선엔 사랑한 조각 담겨 있지 않아서 어쩐지 서글펐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 소원이 결혼식 하잖아. 같이 갈 수 있어? 당신 친구? 응. 결혼한 애들은 다 남편 데리고 온다더라. 자기 시간 되면 같이 갈까 싶어서. 그게 강요지. 부탁이야? 난 싫어. 가서 여자들 앞에서 평이나 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 누가 당신을 평해? 그래. 내 친구들 그런 애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냐? 여자들 안 그런다 하면서 뒤로 다 흉바식 가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친구들 모욕하지 마. 기분 나빠. 남편 욕먹는 건 기분 안 나쁘고 내 친구들 욕먹는 건 기분 나빠? 너 너무 모순적이지 않냐? 내 친구들이 당신 욕을 언제 했다고 그래?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가기 싫으면 그냥 가기 싫다고 해. 나는 모처럼 바람이나 쐬러 갈까 싶어서 말했던 거야. 너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그냥 나 싫어. 못 가겠다만 해. 그게 편하니까. 당신 진짜 변한 거 알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더 이상 말이 안 통했습니다. 알고 보면 남편은 권태기가 생긴 것을 아이 핑계를 댄 것뿐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죠. 저도 그날 이후로 남편에 대한 노력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직장 내에서 더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만이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내내 우울했던 감정을 일로써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게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남편의 말들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지 못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네가 벌어다 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혼을 하냐며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뿐더러 제가 결혼했을 때 엄마가 너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비혼주의자를 선언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엄마는 감격하셨죠. 사위가 이런 놈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하긴 저도 몰랐으니 엄마가 알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어요. 고열이 지속되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몸이 지쳐갔습니다. 몸이 지치자 일을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일 때문에 그동안 숨을 쉬고 살아왔는데 그 일을 그만두면 뭐가 편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일을 그만두냐? 병원에서도 딱히 아프다는 데가 없다는데. 너 혼자 왜 힘든 척하냐? 나도 죽지 못해 일 다니는 거다. 애도 안 낳겠다고 했으니 너도 나랑 같이 평생 일해야 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여러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쌓아 올린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버티는 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를 보러 올라왔던 엄마는 제 몰골을 보고 눈물부터 쏟아내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이게 다 뭐니? 어디가 안 좋아? 아니야. 이제 다 나았어. 낫긴 뭐가 나. 이리 좀 봐봐. 세상에 까칠나기는.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회사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니까. 몸 다 상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렇게 바쁘면 휴가라도 내고 좀 쉬지 그러니? 이번에 마무리할 프로젝트 끝내면 그렇게 할게. 그나저나 임서방이 안 보이네. 그러게. 오늘 늦는다고 한 것 같은데. 너 이렇게 몸 안 좋은데 일찍 와서 도와주지. 왜 늦는데? 회사 일하는 게 그렇지 뭐. 사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지 늦는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별다른 대화가 없다시피 한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그렇게 대충 둘러댔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더군요. 술도 안 마신 깔끔한 모양새라 안도했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달려와 인사를 했어요. 저랑 둘이 있을 때만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은 엄마한테는 늘 듬직했어요. 장모님,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지. 잘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무슨? 아니, 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시집 보낼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소중히 대하겠다고 하더만 얼굴이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해도 부득부득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일 욕심이 저보다 더 많은 거. 남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막상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장단은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 엄마가 받을 충격이 상당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 임서방 말처럼 너 그만 쉬어라.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면 됐어. 이제 애도 낳고 새 식구 잘 살아야지. 엄마, 난 아직 그럴 생각 없어. 없긴. 임서방, 얘가 이렇다니까. 아직 애 같아. 자네가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장모님. 뭐 드실래요? 족발 좋아하시죠? 그거 시킬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남편을 두둔했죠.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별말을 할 순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 족발을 먹고 나란히 앉은 그 시간이 근래에 들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나저나 너 정말 애 생각 없어? 엄마도 알잖아. 나 지금 아이 가질 몸 아닌 거. 회사 일도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 그래. 안 그래도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보약이라도 한 재지어서 보낼 테니까 꼬박꼬박 먹어. 안 그래도 돼. 엄마 말대로 일 좀 쉬어보려고. 정말? 그래. 잘 생각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네 욕심인 거야. 쉬면서 몸 좀 추스르고 이직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동안은
내 욕심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도 일대로 안 되고 다 힘들어더라고. 우리 희연이 다 컸네. 다 컸어. 다음날 엄마는 집으로 내려가셨고, 얼마 뒤에 보약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구멍 뚫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했지만 저는 제 건강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신발이 보이더군요. 이 한약은 다 뭐야? 엄마가 보내셨어. 나 먹으라고. 그러면 그렇지. 장모님이 나 먹으라고 보낼 리가 없지. 용돈 따박따박 드리니까 이런 데다 쓰시고 아주 돈이 나만 하시나 보네. 말 함부로 하지 마. 맨날 야근이랍시고 늦게 들어오더니 웬일이냐? 나 회사 그만뒀어. 뭐? 회사를 그만둬? 아니, 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도 못 자고 또 제대로 못 먹은 지 한 달이 넘었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겨우 그런 걸로 회사를 그만둬? 너 진짜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누군 안 힘들어서 회사 꾸역꾸역 다니냐? 아하, 이제는 그냥 집에서 내 월급 갖고 놀고 먹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몸 회복되면 바로 일 구할 거니까. 그렇게 쉽게 일이 구해지겠어? 경력 단절되면 가장 일 구하기 힘든 게 바로 유부녀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 우리 생활비는 어쩔 거야? 네가 쓰던 돈이 있는데 갑자기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는 게 말이나 돼?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았잖아. 내가 더 이상 무슨 연락을 더 취할 수 있겠어? 당신은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해? 불리하니까 또 그 소리네. 됐다. 나도 생각 없이 그만둔 건 아니야. 일단 퇴직금도 있고. 몸 조금만 회복되면 바로 일자리 구할 거야. 그래? 그럼 내 월급 꼬박꼬박 바칠 필요는 없는 거지. 내 말대로 곧 일 다닌다고 했으니까 남편의 말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내준 한약 상자를 열어 한 봉지 꺼낸 뒤에 마셨습니다. 가만히 그걸 보던 남편이 또 구시렁거리더군요. 아프긴 뭐가 아프다고 한약까지 먹고 난리야. 임서방 하더니 나한테 한약 냉장약 하나 사준 적 없으시면서. 그럼 설마 내가 하나도 안 아픈데? 내가 쌓아 올린 커리어까지 전부 포기하면서 일을 그만뒀을 것 같아? 난 억지 좀 부리지 마. 지금 멀쩡히 내 말에 따박따박 대꾸하는 거 보니 멀쩡하고만 뭐. 사람이 화낼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하여간 너는 늘 약해 빠졌어.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란 인간과는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을 보면 두통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뼈마디마디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픈 원인도 전부 남편 때문인 듯 했어요.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래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침이 여유로워지고 한약 한 봉지를 먹고 동네를 산책할 시간도 생겼고요. 점심도 느긋하게 차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며칠 집을 비운 남편이 돌아온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외출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디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남편에게 어딜 갈 거냐고 여러 번 되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신우이의 식당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오래전에 식당을 하나 개업했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매출이 나쁘지 않다고 하며 종종 자랑을 한 것도 모자라 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오래 식당에서 일을 했던 터라 굳이 신우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로 절 끌고 온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환히 켜져 있는 해장국집은 늦은 시간이라 손님 없이 한가했습니다. 저녁도 먹었는데 설마 여기서 밥을 먹이려는 건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럴 인물이 아니기도 했고요. 누나, 나왔어? 아이고야,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래? 부탁이 있어서 왔어. 웬 부탁? 그러저러나 동서는 왜 이렇게 말랐대? 죽도 제대로 못 먹은 얼굴을 하고 있구만. 마르긴 뭘. 못 먹게 하려 하는 거야? 멀쩡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앉아.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어. 아니야, 설렁탕은 무슨. 밥 먹었어? 누나, 일단 앉아봐.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밤에 찾아왔는지 드러나 보자. 우리 마누라, 여기 취직 좀 시켜줘. 에? 뭐라고? 일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여기 식당 일이나 좀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좋지 않겠어? 아니, 희연이를 그만뒀어? 직장 다니느라 며느리더니 왜? 몸이 좋지 않아서 좀 쉬기로 했어요. 설마, 아니 남편이 이런 목적으로 저를 끌고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취직이라니, 그것도 신우이의 식당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신우이 앞이라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데? 그냥 일 많이 해서 오는 병 같은 거지. 오히려 식당에서 일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훨씬 나을걸. 뭐 나야 상관없다만 동서는 괜찮겠어? 저 전혀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라서요. 일단 이 사람이랑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여길 데려왔냐? 동서 놀라게? 놀랄 게 뭐 있어? 어차피 말했으면 안 왔을 거 아니야. 곧 바쁠 시간 같은데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봬요. 그래, 조심히들 가고. 저는 신우이 식당을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남편이 저를 붙잡더니 이러고 가면 어떡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너 진짜 제정신이니? 그럼 내가 미쳤다는 거냐? 다른 데도 아니고 누나 식당이면 너도 할만할 거 아니야. 너한테 설마 누나가 일을 미친 듯이 시키겠어? 내가 뭐가 나빠! 환기도 시키고 평소 안 해보던 일 하면 다른 시너지 효과도 올 테고. 넌 그냥 내가 노는 꼴 보기 싫은 거잖아. 그래, 말 잘했다. 맞아, 나 너 노는 거 보기 싫어. 누군 뼈 빠지게 일하느라 해도 못 보고 사는데 왜 너는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데? 내가 노는 거 아니라 회복 중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곧 일 구할 거라고도 했고. 그런데도 내가 못 믿어서 여기까지 상의도 없이 데려왔단 말이야? 당신이란 사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장모님, 매달 용돈 드리는 거 한두 푼 아닌 거 나도 알아. 당신이 벌 때야 당신 돈도 되었지만 나 그 돈 못 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해서 드려? 설마 했지만 겨우 그딴 이유였지? 그딴 이유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돈 타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네. 말대로 취직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솔직히 그 전 회사야? 너 능력 높이 쳐줘서 뽑아줬다고 쳐도
결혼도 하고 언제 애 낳을지 모르는 너. 받아주는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냐?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당신이란 사람 진짜 질린다. 질려? 그래, 질린 김에 잘 됐다. 우리 갈라서는 게 어때? 어차피 너 나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것 같고, 나도 피차 마찬가지거든. 얼마 전에 나랑 이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 손 들어줄게. 한때 나 사랑한다고, 나 없이 못 산다며 무릎 꿇고 매달리던 그 인간은 어디로 갔니?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그래, 헤어져. 헤어지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빌리기도 할 것 같았어? 네. 자존심에 나한테 빌리가 없지. 정말 남편 말대로 헤어지는 게 가장 옳은 답이었습니다. 이혼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다른 길을 찾았지만 돌고 돌아 마지막 종착역은 역시 이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눈물로 밤을 지lus습니다. 엄마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착잡했죠. 수척해진 얼굴로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또 무슨 설문조사나 보험회사일까 싶어서 받지 않으려다가 남편이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심신의 안정이 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회사에서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대기업의 임원 한 분을 만나 뵀거든요. 그분의 전화였죠. 그분은 그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자신의 회사로 스카우트해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니던 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퇴사했다고 하여 마침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득달같이 연락을 하셨다는 말을 함께 하셨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성과를 이제야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그분은 한참이나 통화를 하고 조만간 회사로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드리워져 있던 우울의 싹이 완전히 제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마치고 캐리어를 꺼내 제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엄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며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아무 말 없이 퇴근 시간에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간 저를 발견한 엄마는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세상에 말도 없이 웬일이야? 너 보려고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나 보다. 그런 꿈? 너희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싱글벙글 웃길래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싶었지. 근데 그게 너 만나는 꿈이었나 봐. 그래, 꿈이 정확하네. 한약은 잘 먹고 있어? 그럼 누가 해주신 건데?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지. 쉬니까 이렇게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는 거야. 거봐라. 얼마나 좋으니. 임서방도 좋아하지? 엄마, 나랑 술 한잔 하자. 웬 술? 엄마, 술 좋아하잖아. 나 엄마랑 술 한잔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오늘은 하고 싶어. 할 얘기도 있고. 저는 엄마를 끌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의 몇 안 되는 술집 중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으로 엄마를 데리고 가 막걸리와 파전을 시켰어요.